안녕하세요, 전현준입니다. 저번 시간에 이제 외상을 통해 가지고 마지막 근 골격계 뭐 부목 처치하는 방법들,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부목이 없을 경우에는 사지를 이용한 부목법을 조금 잠깐 말로만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급성질환으로 넘어와서 심장질환 관련돼 가지고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천식 환자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저희가 두 번 정도만 강의를 더 하게 되면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요. 그 시간 동안 이제 최대한 급성 질환들은 모두 마무리를 지을까 합니다.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급성 질환들이 있고 중독도 있고 하기는 한데요. 요거 교상도 있고 하긴 한데 이 부분들은 제가 지금 당장은 하지는 않고 아마도 이제 중독까지는 할 수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하고 이것도 상황 봐서 제가 적절하게 조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어도 급성질환까지는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환자 평가 관련된 것들, 신고와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일상적인 처치, 그리고 출혈, 화상하면서 외상 환자 그 부분도 다 이야기했었잖아요. 그죠? 머리, 몸통, 팔다리까지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내과적 질환 중에서도 환자가 죽을 수 있는 급성질환에 대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 외상 내과까지 마무리가 됐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있는 것들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제 약간의 부가적인 부분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 부가적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저번 주에 어디까지 마무리했었냐면 이제 천식 과호까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행할 것들은 실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실신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어지러움증, 허약감, 앞이 캄캄해지고 눈이 잘 안 보이고 메스꺼운 창백한 피부, 이제 식은땀 등이 일어나게 되는데, 요 실신은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뇌에 강력한 충격이 가해지거나 아니면 이것도 일시적으로 뇌 혈액 공급량이 부족하게 된다거나 그럴 경우에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신 환자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확인해 볼 것이 있고 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현기증, 극심한 현기증과 함께 눈이 깜깜해지면서 기억을 딱 잃으면서 쓰러졌다 뭐 이런 식으로 환자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내려가는 혈액량이 일시적으로 중단됐을 경우에 실시 발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렇죠? 그래서 다리를 올려주는 거, 이거 다리를 올려주는 거 어느 환자에서 한다고 했어요? 척추 손상이 의심되지 않는 쇼크 환자에서 다리를 올려준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리 쪽에 있는 혈액을 이 몸통, 머리, 중심순환기로 집중시킴에 따라서 이뇌 순환량을 다시 원래 상태로 돌린다거나 아니면 조금 더 활발하게 공급하기 위한 응급처치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꼭 밀려주시면 다리 올려주고 여기도 다리 올려주고 있죠. 그 다음에 옷은 느슨해지게 해준다라는 말인데 너무 꽉 조인 의류 같은 경우가 일부분 또 혈액순환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쓰러지는 것을 막지 못했다면 이제 외상적인 부분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넘어질 때 실시 환자 같은 경우에는 머리 쪽에 대해서 우리가 의식 있는 사람들은 다 방어를 하거든요. 다 방어를 하는데 그냥 방어 기제 없이 그냥 무기력하게 쓰러질 거기 때문에 머리 손상등을 조금 유념 좀 살펴보실 수가 있겠다. 그 다음에 음료수를 마시게 한다라는 말이 있긴 한데 굳이 요거는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뭐 맑은 공기가 얼굴에 찬수건을 되긴다라는 말인데 이것도 굳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강제적으로 무언가를 깨우려고 하시진 않으셔도 되고요. 다리에 올려주는 것만으로 여러분들 할 일은 다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하지 말아야 할 거는 당연하게도 환자의 얼굴에 물을 뿌리지 않습니다. 환자의 의식이 일시적으로 소실되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도 유지하는 데 있어서 환자가 부적절할 수도 있어요. 부적절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뿌리게 돼서 강제적으로 기도에 물이 흡인되면 오히려 호흡을 방해하면서 환자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으니 물이 뿌리는 이런 행위 자체는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고 그 다음에 각성제 이런 것들 얼굴 때리는 거 절대 하면 안 되죠. 그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즉시 의사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40세가 넘은 사람의 의식이 됐을 때 고령의 경우에는 이 의식 소실이 다른 질병에 의해서 실신 자체에도 문제이겠지만요. 이 실신이 일어난 다른 질병이 있을 가능성이 좀 높기 때문에 바로 좀 119에 신고를 해봐라라는 이야기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반복해서 의식이 잃었을 경우에도 다른 질병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장시간 편안한 자세도 마찬가지고 뚜렷한 이유 없이 기절했을 때도 마찬가지. 이런 상황일 경우에는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셔야 돼요. 실신한 다른 원인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환자들이라고 판단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것이 이제 발작인데 발작은 여러 가지 상태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것들은 이제 간질, 뭐 신용어 용어가 바뀌어서 이제 내전증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간질 발작이 이제 가장 대표적인 발치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이제 열이라든지 아니면 중독이라든지 다른 원인들에 의해서도 충분히 발작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발작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여러 가지 원인들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다고 말씀드렸으니까 그 원인을 제거해 주는 것만으로도 발작이 어느 정도 멈출 수 있겠다. 여기에 열이 있었으니까 열과 관련돼서는 특히 어린아이에서의 그 고열로 인한 발작 같은 경우에는 열을 내려주게 되면 발작이 멈출 수 있겠죠. 멈출 가능성이 높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원인들을 제거해 준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데 여기 있는 거 원인 그거 말고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냐면 머리에 방석등을 대준다 라는 말이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방석을 대주는 것도 괜찮지만요 발작하고 있는 중에서는 환자가 지속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어서 주변에 딱딱한 위험한 물체들을 제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예를 들게 되면 의자나 뭐 무거운 탁상 같은 것들이 환자가 발작하고 있는 주변에 있다. 그럴 경우에는 그걸 조금 치워주시는 것이 좋겠죠. 환자를 만지시지 마시고 그걸 치워주시는 것이 좋고 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단추 같은 것이 끝까지 있다면 그거 하나 정도는 풀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왼쪽으로 눕힌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계속 발작을 하고 있고 움직이는 상황에서는 왼쪽으로 눕히는 것 자체가 무의미할 수 있어요. 계속 움직일 거기 때문에 좌우가 계속 움직였다가 막 이렇게 몸을 빌빌 꼬고 막 이럴 거기 때문에 왼쪽으로 눕히는 것이 이제 의미가 없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시표가 있는지 확인하고 했는데 이거 인시표 저는 한 번도 못 봤다고 말씀드렸고 있으면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만약에 간질이라는 이런 인시표가 있다면 이제 간질 발작 관련돼서 이제 응급처치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구급차를 불러야 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간질이 없는 사람이 발작이 됐을 때 발작이 5분 이상 지속될 때 회복이 되거나 발작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회복이 됐다가 다시 발작이 일어난 경우 이거 되게 위험하겠죠. 실신하고도 비슷해요. 그죠? 실신이 일어났다가 회복되었다가 다시 실신이 일어나는지 이게 계속 반복되면 되게 위험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질병이나 임신 등의 특별한 경우가 발작이 이뤄졌을 경우에는 이 또한 매우 심각한 상황인 것을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외상으로 인해서도 발작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빠르게 환자를 이송해야 되는 근거가 되겠죠. 요거는 뭐 이제 이야기를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억지로 발작, 움직이고 있는 이 발작 상황은 억지로 만들려고, 막으려고 이렇게 팔을 강제적으로 잡는다거나 그런 행위를 하시는 것이 오히려 발작을 더 길게 이어지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만지시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발작하는 동안에 옛날에는 이제 그 깨물지 말라, 혀 깨물지 말라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입안에 무언가 계속 집어넣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제 안 하게 된다라는 점 좀 잊지 않으시면 이것도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발작 환자에서는. 그리고 물 뿌리지 않는 거 이거 다 비슷한 내용들이고 했던 내용들 중복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설명 없이 당뇨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는 형태가 두 가지가 있어요. 이제 아동기, 소아당뇨라고도 이야기를 하는 제1형 당뇨병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인기에 발병하는 제2형 당뇨병이 있습니다. 1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인슐린 의존형이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죠. 우리 몸에 있는 세포 중에 인슐린을 만드는 세포가 있는데 그 세포가
인슐린을 잘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 그러니까 우리 몸에 뭐가 부족해요? 인슐린이 부족해서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인슐린을 먹어야 되는 사람. 그래서 인슐린을 의존하면서 생존하는 사람. 그게 1형 당뇨병, 소아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2형 당뇨병 같은 경우에는 성인기에서 발병하는 인슐린 비의존형인데, 요거 같은 게 이제 1형 당뇨병하고 다른 점은 뭐가 있냐면 인슐린 자체가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인슐린은 세포막의 그 포도당을 이끌어주는, 마치 자물쇠에서 열쇠를 열어가지고 문을 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이 키가 망가져서 인슐린 키가 우리 세포막에 딱 건드려가지고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못 열어요. 그래서 포도당이 인체 내로 들어오는 것이 부족한 상황. 요게 성인기의 제2형 당뇨병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뇨병의 그 응급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것처럼 인슐린 쇼크, 당뇨병 혼수 이런 것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인슐린 쇼크 같은 경우에는 당은 많은데 인슐린이 부족할 때 인슐린에서 만생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뇨성 혼수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은 많은데 당이 부족할 때 생기는 것들. 그래서 당의 원인으로 인해서 쇼크가 발생했느냐, 혹은 인슐린에 의해서 쇼크가 발생했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족한 것만 생각하면 되겠죠. 당이 부족하면 당뇨성 혼수, 인슐린이 부족하면 인슐린 쇼크,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뭐 그 절대량이 아니고 상대적인 겁니다. 밥을 먹고 난 이후에 내가 그 인슐린 그 약을 안 먹어서, 당뇨병 약을 안 먹어서 인슐린이 부족해가지고 갑작스럽게 이제 쇼크가 오는 경우가 있겠죠, 그렇죠? 인슐린이 안 먹어서. 그러면 인슐린 쇼크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요. 반대로 내가 밥을 먹고 난 이후에 인슐린 그 당뇨병 약을 먹었는데, 인슐린 약을 먹었는데 내가 깜빡하고 인슐린 약을 안 먹은 줄 알고 인슐린 약 한 번 더 먹었어요. 한 번 더 먹었어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인슐린 양이 많아지게 되면 상대적으로 당이 부족한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당뇨성 혼수가 일어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요게 조금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인데요. 이제 당뇨병성 케톤산차, 뭐 저혈당 등이 있는데요. 요거는 두 가지가 조금 원인만 보고요. 원인만 보고, 저혈당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니까 요건 다 보시되, 당뇨병성 케톤산증은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거는 증상화 지금까지는 이제 굳이 보시지 마시고요. 당뇨병성 케톤산증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 투여를 뭐 이제 거르거나, 그 다음에 당질의 과다의 섭취가 일어나거나, 그래서 포도당과 인슐린의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면 다뇨, 다갈, 다식이라는 이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된다. 물론 중간에 기전이 있는데 그 기전까지는 복잡하기 때문에 굳이 아실 필요는 없고요. 저혈당하고 반대되는 것이구나 라고 보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인슐린을 과다 투여하거나 혈당의 저하가 일어나거나, 이거는 뭐 밥 안 먹은 거죠. 식사량을 조절하신 분들, 그럴 경우에 이제 그 저혈당이 발생할 수 있고, 얘는 빠른 뇌빵, 약하고 빠른 뇌빠, 차고 축축한 피부, 허약감, 두통, 신경성 행동장애, 혼수, 이렇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저혈당은 특히 더 잘 알고 계셔야 되겠죠. 물론 당뇨병성 케톤산증이 중요하지 않다,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빠르게 우리가 처치할 수 있고, 빠르게 처치하게 되면 다시 원상태로 회복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특히나 저혈당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해드린 거고요. 그 대신 제가 그 원인에 대해서는 두 개 다 말씀을 드렸죠. 두 개 다 모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요 상황도 조금 기억해 주시면 돼요. 이제 특히 어르신들이 이제 약을 많이 거르시거나 주사 맞는 게 이제 너무나 만선적으로 주사 맞다 보니 귀찮아가지고 뭐 그러신 분들도 있고, 통증 때문에 그러신 분들도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살펴보고 환자 상태가 나빠지게 된다면 빠르게 이송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혈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혈당이 부족한 거라서 당만 제공해 준다면 정말 드라마틱하게 환자가 회복되는 상황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을 조금 제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여기 써져 있는 것처럼 당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요거 의식. 의식이 있어야지 줄 수가 있는데 의식 없는 상태로 그냥 당만 섭취하면 환자가 살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얘기를 듣고 막 그 음료 같은 것들이 아주 음식을 많이 주게 되면 안 된다.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의 구멍 가지고 두 가지의 그 기능을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호흡과 소화와 음식 관련된 것들 이 두 가지의 기능을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는 기도가 막혀야 되는데 그 의식이 저하된 상태에서는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음식물을 숨 쉴 때 그냥 놓게 되면 본인이 음식물을 먹다라는 이 인식하에 먹는 것이 아니고 남의 그냥 내 의식이 없는데 강제로 넣어줬기 때문에 어디로 들어갈 수 있다? 호흡기계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 호흡의 악화, 당뇨의 악화 두 가지가 동시에 더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의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매우 중요할 수도 있겠다는 점. 그래서 당과 관련된 내용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의식 있는 사람에게서 이제 당분을 충분히 섭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의 상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이때는 한 번쯤 병원을 가봐야 되겠죠, 그죠? 이런 이야기가 이제 맨 마지막에 설명해주고 있는 거고요. 다시 한번 강조를 해주시면 지금 무언가를 섭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그냥 주시면 돼요. 의식이 없는데 억지로 입에다 넣어주시지 말고 밀어넣으시지 마시고 의식이 없는데 나 머리 아파 뭐 깜빡하고 뭘 안 먹었네 뭐 이런 식으로 점심은 걸렀는데 당뇨병 약은 먹었어 이런 식으로 이야기할 때 옆에서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있다면 좀 편하게 반쯤 앉은 자세로 누우시고 그 다음에 당 성분이 높은 음식물들을 제공해 주시면 환자가 쉽게 되돌아올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고혈당입니다. 고혈당. 반대로 저혈당하고 좀 다르게 음식물을 과도하게 섭취했는데 너무 내가 좋아하는 내가 당뇨병이 나서 못 먹던 음식을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먹는데 과도하게 많이 섭취하고 거기다 깜빡하고 또 약도 안 드시는 경우가 이제 고혈당으로 진행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 아까 전에 얘기했던 뭐랑 비슷해요. 단백불성 계통산증하고 거의 똑같은 내용들이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고요. 물론 우리는 지금 단백불성 계통산증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 좀 별도의 하나의 또 질병이 혈당이 높아진 또 하나의 질병이 또 있긴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여러분들 좀 애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긴 한데 해야 될 일은 동일합니다. 저혈당이든 고혈당이든 모를 때에는 뭐래요? 당이 있는 음식을 주라라는 겁니다. 증상이 요거든 여기 맨 위에서 우리가 증상이 요거든 간에 신경 쓰지 말고 모르는 내가 잘 모르겠다 이 증상이 뭐 내가 배울 때는 명확하게 다른 것 같은데 실제 환자 보니까 뭐 요 증상이 좀 섞은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다 그러다 싶으면 그냥 혈당을 투여해 보라라는 겁니다. 이제 당을 한번 줘보라 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편할 수는 있습니다. 모를 경우에는 당을 주라는 게. 그리고 이제 마지막이 될 중독 부분입니다. 중독 부분. 중독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물질들에 의해서 중독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것이 유독성 물질을 먹었을 때나 알코올 혹은 이산화탄소, 독성 식물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유독성 물질을 먹는 경우가 이제 스스로 의도적으로 먹는 경우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알코올과 약물 중독 같은 경우도 대부분 의도적인 거가 있는 것 같고, 이산화탄소 중독 같은 경우는 의도적일 수도 있고 비의도적일 수도 있고요. 독성 식물 같은 경우에는 비의도적인 상황들이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정확한 통계를 기반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그냥 딱 봤을 때 대략적으로 이런 상황이 조금 있겠구나라고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유독 물질을 이제 섭취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건데 대표적인 것이 보통이겠죠, 그죠? 보통 복부의 통증이 발생하면서 구토나 설사나 이런 것들이 나타날 건데 이런 것들은 오히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반응인 거예요. 유독 물질이 들어왔으니 이 몸에 들어와서 소화돼서 흡수되기 전에 뭐 하는 거예요? 뱉어내야죠. 혹은 반대로 들어왔는데 이게 뱉어지지 않은 상태까지 진행되었으니까 뭐 하면 돼요? 빠르게 흡수되지 않고 바깥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설사를 하는 것도 좋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조금 확인해 주시면 되고 그 외에 환자가 의식 상실되거나 독극물에 용기가 있거나 혹은 이 용기에 있는 액체와 비슷한 얼룩이 입안에 있거나 이런 것들을 조금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야 할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려서요. 여러분들 해줄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고 보시게 되면 독극물의 종류를 파악해라 라는 말이 있지만 파악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냥 용기를 보시고 거기 있는 제품명을 읽어주시면 되지 그게 무슨 화학물질인지 아실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일부전환 건 당연한 거고요. 환자를 자축으로 눕힌다. 이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토하고 설사가 정상적인 반응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구토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자축으로 돌려주시는 것이 환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겠다. 회복 자세는 무조건 자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축. 그 다음에 토하게 한다는 말이 있는데 뭐 토하게 하라는 거는 뭐 굳이 여러분 보실 필요 없고 활성탄은 여러분 쓰실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것도 보실 필요는 없고요. 그다음에 그 아래 뭐 보관하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토사물을 보관하는 경우는 종종 없고요. 대부분 독극물 용기를 가져오시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극물이 소장으로 들어가는 시장을 낮춘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회복 자세를 취해주는 거 있죠. 좌측으로 눕히는 거. 이거 계속 했던 거라서 뭐 제가 말하진 않을 것 같고, 그리고 물을 먹이지 않는다라고 설명해주고 있는데 그냥 어떤 환자든 간에 응급 환자는 입에다 집어넣는 행위 하지 말라고 했죠. 뭐 빼놓고 당뇨병 빼놓고 당뇨병 같은 경우도 의식 없으면 넣지 마세요. 그 다음에 있는 것이 이제 알코올 중독입니다. 알코올 중독. 알코올 중독은 당연하게도 이제 이런 냄새가 나겠죠. 그 다음에 중추신경계가 일부분 훼손되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걸음 걷는 게 조금 힘들 수 있고요. 그리고 느린말투와 의사소통의 장애, 뭐 구토, 붉은 얼굴, 뭐 이거 여러분들 알코올 중독하게 되면 딱 떠오르는 얼굴이 계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딱 그런 것들.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뭐 치권 같은 성룡의 치권 같은 것도 딱 떠오르게 되면 대략적인 그 고조망태된 얼굴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게 이제 알코올 중독의 전형적인 외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에서의 이제 응급조치가 나올 건데 응급조치를 보실 경우에는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시고 뭐 이런 것들 쭉 나와요. 왜 상처가 있는지 살펴보려면 중추신경계가 그렇게 활성화되지 않고 죽어 있거나 혹은 일부 손상된 환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본인의 몸을 못 걷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만약에 환자가 쓰러져 있거나 혹은 쓰러지지 않더라도 그냥 앉아 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보시게 되면 그 자잘자잘한 상태가 많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알코올 중독이 너무 심해서 본인의 그 신체를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경우 종종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도 이제 확인해 보셔야 되겠죠, 그죠? 환자 상태에 따라서 회복 자세를 유지해 줄 수도 있고 외상을 들어가게 된다면 회복 자세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요. 뭐 119 연락하고 공격적인 행동 시에서는 안전한 장소에서 머물러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 척추 손상 확인, 뭐 저체온증 확인, 뭐 이런 것들이 쭉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해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여기서 이제 몇 가지만 좀 해줄 수 있는 것들만 확인할 건데요. 기도, 호흡, 순환까지는 해줄 수 있으시면 가장 좋고 의식 확인까지 포함해서요. 그거 해주시면 너무나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는 알코올 중독 환자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통제되지 않는 그 장애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장애가 이제 행동장애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공격적인 행동을 하실 경우에는 아예 가까이 가시지 마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 이게 현장 안정화 관련된 내용들이거든요. 잠깐 보시게 요거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내용 중에
하나이고요. 그 다음에 척추 손상은 위에 있는 1번하고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뭐 본인이 조절할 수 없는 신체 능력 때문에 가졌을 때 넘어지거나 넘어졌을 때 머리나 얼굴을 보호하지 못하는 이러한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어서 이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너무나 좋겠다.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뭐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과정은요.